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성질인 항상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에서 사용되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도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냉방기가 작동이 되겠죠. 작동을 하다가 20도쯤에 도달했을 때는 잠깐 실외기가 꺼지면서 냉방이 잠깐 중단이 됐다가 또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은 20도가 될 때까지 또다시 냉방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 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은 방 안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올라갔다면은 냉방 장치가 가동이 되겠죠. 그런데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방 안의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내려가면은 이제 난방 장치가 가동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참고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다리미,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의 전열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기능을 우리 몸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항상성 유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항상성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간뇌입니다. 그래서 체온과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한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이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간뇌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 시상하부 하단 쪽에 바로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이 뇌하수체에서는 전에도 말했지만 생장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했으니까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의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보고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땀을 흘려주면서 체온을 낮춰준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근육을 떨리게 해가지고 체온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보고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혈당량, 체온과 같은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상 수분량은요, 체중의 50%에서 6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 정도만 손실이 돼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4%가 손실되면 근육이 많이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거는 12% 정도. 그리고 20% 정도가 되면 의식이 없어지거나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수분량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내분비계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신경계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위한 우리 몸의 다양한 반응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항상성 유지는 크게 세 가지를 조절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분량 유지, 두 번째는 체온 유지, 세 번째는 혈당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온 조절은요.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거나 낮으면 몸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몇 도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36.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37.5도만 돼도 내가 막 어지럽고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몸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는 양을 조절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의 중추는요, 역시 간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부에서 온도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자극이 신경계를 통해 간뇌로 전달되고 간뇌에서는 열 발생량과 몸의 표현을 통한 열 방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우선 날이 추우면은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피부에서 아우 추워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 간뇌에서는 체온을 높여야 되겠네. 우리 몸의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육 떨림, 세포호흡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우면은 체온이 너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피부에서는 덥다라는 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간내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을 해서 열을 방출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우리 몸의 열을 밖으로 빼내야지 체온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고요. 이 땀이 날아가게 되면서 체온을 뺏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세포호흡을 감소시켜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체온이 낮을 때, 추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은 피부를 통한 열 발산이 감소하고 세포호흡으로 인한 열 발생이 증가하여 체온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되게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게 피부 근처로 가게 되면은 바깥의 찬 공기의 열을 뺏기게 되겠죠. 따라서 피부 근처의 혈관이 축소가 되어야지 혈액에 있는 그 따뜻한 열 에너지를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혈관이 다 막혀버리면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서 먼 쪽의 혈관은 확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온이 낮을 때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피부의 냉점에서는요, 아우 추워 이런 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내에서는요, 이제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갑상샘에서는 그럼 뭐가 분비가 되겠죠? 티록신이 분비가 많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포호흡을 촉진시킵니다. 세포호흡의 결과물로 뭐가 나온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에너지와 열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이 열이 발생함으로써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내에서는요, 이제 신경에 이제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립니다.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 그러면 혈관이 딱 수축이 되면서 따뜻한 혈액이 근처로 지나가지 못하면서 열 에너지를 뺏기는 것을 막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요, 피부가 이제 이렇게 빨갛지 않고 창백해집니다. 그러면은 피부의 모세혈관의 수축으로 겨울에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열 발산 감소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세포호흡이 증가하여 열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 근육이 떨려요. 근육이 떨리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고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돼서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감소되면서 열 방출량이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자, 체온이 높을 때, 더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체온이 높아지면 피부를 통한 열 발산이 증가하고 열 발생이 감소해서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혈액이 오히려 피부 근처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 발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너무 혈관이 다 열려버리면은 피가 갑자기 너무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서 먼 쪽의 혈관은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온이 높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피부 온점에서는 아우 더워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체온을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내에서는 호르몬하고 신경이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호르몬의 작용을 먼저 살펴봤을 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럼 갑상샘 활동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갑상샘 활동이 줄어들면은 티록신 분비가 감소되겠죠.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분비가 감소되니까 세포호흡이 억제되겠죠. 그러면 열과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지 않으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이 작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 피가 얼굴 근처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여름철에 막 운동을 하거나 더운 상황에서는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열 발산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호르몬의 작용부터 살펴보자면은 세포호흡이 감소하고 열 발생량이 감소한다라는 거 점검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경의 작용 면에서 살펴보면은 근육 떨림이 당연히 없겠죠. 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액에 있는 열이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열 방출량이 증가. 땀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땀이 증발할 때 기와 열을 뺏어가게 되죠. 따라서 열 방출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울 때와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열 발산 면에서 추울 때는 어떻습니까? 발산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소해야 되고요. 더울 때는요, 증가해야 되죠.
근데 열 발생은 추울 때에는 발생해야죠. 그래야지 우리 몸이 더 따뜻해지니까요. 근데 더울 때도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은 더 더워지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고요. 피부 근처의 혈관. 그렇죠. 따뜻한 혈액이 피부 근처에서 흐르지 않아야 혈액에 있는 열 에너지를 뺏기지 않겠죠. 그래서 수축이 되고 더울 때는 반대로 확장이 된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혈당량 조절이 있는데요. 혈당량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혈액의 약 0.1%로 유지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 80에서 120 정도가 정상 혈당량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은 사람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우리 몸의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의 준추는 당연히 간뇌이고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해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는 우선 내분비샘이라는 거고 표적기관은 간이라는 거예요. 혈액 속에 혈당량이 너무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는요, 포도당의 양은 늘려줘야 되잖아요. 글루카곤이 이자에서 분비가 되면은 간에서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액 속으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액 속 혈당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은요, 혈액 속의 혈당량이 너무 높은 거예요. 따라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가지고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혈당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호르몬이 간에서 표적기관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을 조절시켜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슐린 같은 경우는 온몸의 조직세포에 작용해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혈당량을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간에서도 작용하지만 조직세포에서도 작용합니다. 조직세포에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촉진시킴으로써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을 조절시켜주는 것이죠. 글리코젠은 여러 개의 포도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다당류입니다. 이거 하나가 포도당이고 이 포도당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글리코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요거를 잘라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혈당량 조절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세포가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혈당 같은 경우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늘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시키므로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간과 세포에 작용해서 세포는 포도당으로 흡수되고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여 저장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혈당량이 감소되고 정상 혈당량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해서 간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방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혈당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정상 혈당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든 글루카곤이 분비되든 궁극적인 목표는 정상 혈당량 유지, 항상성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뇰 호르몬에 의해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정상 수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버린다면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몸에서 오줌이 배출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이뇰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이 되면서 몸의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몸속에 있는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오줌으로 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이뇰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분 재흡수가 억제가 되면서 정상 수분량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당연히 간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세뇨관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세뇨관에서는 이제 오줌이 나가기 직전인데 이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뇨간에서 이 물이 어떻게 된다? 재흡수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는 물이 재흡수 됩니다라고만 말하고 그 이상을 말을 안 했었는데, 이 재흡수 시키는 방법이 항인용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재흡수가 촉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항상성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몸의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땡땡은 체온과 혈당량을 조절하는 중추이다. 어디였습니까? 뇌 중에서 간내였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수분량도 간내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혈당량이 너무 낮아졌다. 그렇죠. 글루카곤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인슐린은 간에서 땡땡을 땡땡으로 바꾼다. 뭐였습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혈당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이고요. 항상성 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자, 조절의 중추는 간뇌이다. 맞죠? 그리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항상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 조절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경과 호르몬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반대로 작용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추울 때 열 발산이 감소하고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혈당이 많이 소모되니까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바뀐다. 이러한 사실도 배웠습니다. 기나긴 4단원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5단원이라는 중요한 단원이 있습니다. 유전과 생식이라는 단원인데 이 부분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